돈 없는 청년들이 이렇게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 그런 그 모습들이 네. 정말 아련하게 좀 그려지더라고요. 어쨌든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가 여기서 시작됐다. 네. 그럼 이제 기념비적인 그런 뭐 자리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기 책방 인사이드 저자와의 대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제작자이자 작가이신 장상용 작가님 모시고 젠슨왕과 엔비디아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기다리던 책이에요.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이해를 하려면 젠슨 왕을 모르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었는데 딱 젠슨 왕을 중심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뭐 그 책에 대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금 뭐 책에도 뭐 이미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만 몸풀기로 좀 그 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대만에서 있었던 컴텍스인가요? 그 전자 쇼에 나가서 자기네 제품 소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막 중국어로 막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젠슨 왕은 중국에도 좀 살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좀 하는 것 같고, 부모님은 아예 제가 보기엔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편하실 분인 것 같고, 네. 예, 그런 것 같은데, 언제 젠슨 왕이 미국에 갔고, 젠슨 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디까지 중국인이고 어디까지 미국인일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젠슨왕은 이제 5살 때까지 이제 중국 이제 대만에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캐리어라는 그룹의 그 엔지니어여서 에어컨 만드는 캐리어. 네네네. 거기 이제 엔지니어셨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중산층도 아니었던 것 같고, 겨우겨우 이제 뭐 어쨌든 그래도 엔지니어니까 고급 그 이제 기술자신 거고, 이제 그분 밑에 그 집안 밑에서 5살 이제 때까지 대만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직장 때문에 이제 태국으로 이제 가족이 옮겨서 한 거기 한 4년 있었어요. 아, 네네. 네. 태국이야 뭐 에어컨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9살 때 네. 아버지가 그 전에 이제 뉴욕에 한번 출장을 갔다가 네. 이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아, 예. 내 아들은 네. 뉴욕에서 이 살게 해야 되겠다. 세계- 나는 비록 못하지만 하기야 우리 부모님 때라든가 우리 동양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를 갈아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그거죠. 이런 그게 동양적 마인드, 사고죠. 예, 동양적 사고가 있는 거죠. 네. 그거의 작품. 네. 하기야 책에서도 그 언급이 있었는데, 나는 이 부모님들의 어떤 미래이자 바람이었다라는 네, 네, 뭐 이런 언급, 조금 네. 이따 뭐 다시 한번 해주시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9살 때 뭐 이제 사실은 뭐 집안이 유복했다면 좋은 환경에 이제 뭐 공부를 하게 했던, 편하게. 아니면 부모님이 뭐 어머니가 따라갔든 간에 했을 텐데, 네. 그것도 아니고 그런 형편도 안 됐던 거고, 네. 뭐 그 어머니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아예 한 단어도 모르고 그냥 중국말밖에 모르는 분인데, 이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네. 그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읽을 줄도 모르는데 아무 단어나 막 해가지고 너 이거 외워, 하루에 뭐 10개씩 매일매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켰대요. 같이 공부를 한 거죠, 자식들하고.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그 젠슨왕 얘기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마 그게 뭔지를 그 단어가 뭔지를 몰랐을 거다. 우리를 시키면서도. 예, 그 진심이 있었던 거죠.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네. 진짜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큰 비전, 네. 이게 이제 양쪽에서 합쳐져서 그게 젠슨왕한테 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젠슨은 혼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형하고 같이 갔는데, 형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근데 그 형도 그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가 않고 둘 다 뭐 꼬맹이들인데, 네. 이제 젠슨왕이 9살인데 비행기를 이제 형하고 둘이서 타고 이제 아무런 에스코트도 없이 그냥, 사실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그 9살짜리를.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한 곳이 이제 미국의 켄터키 주잖아요.
네. 뭐 켄터키주 아시겠지만 옥수수하고 담배가 유명한데 네. 그 시골 네. 그냥 지금도 시골일걸요 아마. 네, 네. 근데 그 시골에 있는 그 침례교 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그 친척 집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외삼촌인가 삼촌인가가 네, 네, 저기 네. 미국에 먼저 있었었죠. 네네 그 집에 이제 맡긴 건데 그분도 뭐 이렇게 뭐 뛰어난 분이 아니라서 그냥 그때는 이제 조카를 위해서 제일 좋은 학교에 넣는다고 한 게 오네이다 침례 기숙학교라는 데 이제 넣은 거예요. 기숙사에다가. 네네. 근데 이제 종교 학교니까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넣었는데 네. 근데 네. 사실 그 학교는 미국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을 네.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개조가 안 되는 애들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 다 모아다가 거기서 종교의 힘으로 인간 개조를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특수학교였던 거죠. 네네. 근데 젠슨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네. 뭐 거기 뭐 그 친척 집에서 오래 있지도 않고 거기 기숙학교로 넣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예. 자기 룸메이트가 있잖아요. 룸메이트가 이제 9살짜리인데 17살이에요, 룸메이트가. 잠깐만요. 이게 고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거기는 중학교인가요? 이제 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그런 게 꼭 구분돼 있진 않고 그냥 어쨌든 그 문제 아들을 사실은 수용하는 학교니까. 진짜 특수학교네요. 근데 문제는 그 젠슨 왕의 17살짜리 그 룸메이트가 영어를 글자를 못 읽었다는 거예요. 아,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17살이 됐고 그 학교에 네. 계속 다니고 있는데 글자를 못 읽었다. 예. 처음 이제 첫날 가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파트너가 이렇게 셔츠를 딱 들어 올렸는데 여기 칼자국이 쫙쫙쫙쫙 있다는 거예요. 17살짜리 청년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훈장이죠. 그 세계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젠슨왕에 따르면은 전교생 중에서 그 주머니 칼, 나이프, 잭나이프라고 하죠. 그걸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기 하나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그런 학교인데 뭐 영어도 젠슨 왕이 영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영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동양 그 중국계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뭐 1970년대 초반이니까. 아, 진짜 없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동양인이 거기 가면 그 뭐 이제 그 아주 속된 그 비하하는 말로 부를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예. 네. 그때는 뭐 그 인종차별이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젠슨 왕에 따르면 뭐 그 학교에서 뭐 3년 동안 변기 청소를 맡아서 했다. 화장실 청소를 뭐 젠슨 왕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한테 아이들이 미루는 네. 거고 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다음에 했을 뭐 거고. 더 충격적인 건 몸도 작아요. 네, 몸도 작고 그 당시에는 뭐 더벅머리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뒷머리가 길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도 많이 놀림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젠슨 왕이 학교를 가면 거기 이렇게 뭐 골짜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널판지로 만든 다리가 하나가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널판지 다리인데 그게 이제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 다리 밑바닥 그 부분이 널판지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네. 빠지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다리인데 이제 젠슨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그런 이짐의 타겟 그러다 보니까 젠슨 왕이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다리를 흔들었대요. 진짜 떨어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네네. 거기다 밑에 뭐 밟으면 빠질 것 같은 다리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젠슨 왕이 그것도 자기는 즐겼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적응력이나 네. 이런 게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상당히 뭐 적극적이었던 네. 친구였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이렇게 기가 죽고 풀이 죽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수도 그거보다 네. 더 상황이 나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냥 뭐 기가 죽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기를 못 펴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약간 방골 기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주머니 칼 나도 갖고 다니고 나도 껌 씹고 그다음에 난 너희보다 더해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무리의 서클에 들어가서 거기에 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으면 만약에 그렇게 삐뚤어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지금 같은 엔비디아의 네. 3만 명이 넘는 그
기업의 뭐 수장이 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 느낌에는 부모님 되게 힘겹게 미국을 보내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엄마 나 돌아갈래 이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싶기도 합니다. 그 젠스낭은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어렵게 여기에 보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수모나 어떤 그런 압박들을 다 견디지 않았을까. 그 얘기 있었죠. 그 문구 있었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젠스랑이 이제 나는 부모님의 무엇이다. 네네. 산물이다. 이제 야망의 산물이다. 야망의 산물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망이라는 게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전. 근데 그 아버지의 비전은 젠스낭한테 젠스낭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젠스낭의 가장 큰 힘은 빅픽처를 그리는 힘이거든요. 네네네. 네. 누구보다도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1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지금의 엔비디아라고 그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TSMC 회장. 네. 그 모리스 창이 10년 전에 젠스낭한테 TSMC 그를 경영을 맡겼는데 그 모리스 창이 TSMC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TSMC의 CEO로 젠스낭을 생각하고 젠스낭한테 당신이 이 회사를 맡아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젠스낭이 단박에 거절을 했대요. 뭐냐면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 난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10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이미 현실이 됐고 그 다음에 젠스낭은 지금도 10년 후에 빅픽처를 또 그리고 있을 거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지금 현재 수준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빅픽처 거다. 네. 그랬었군요. 그 TSMC의 모리스 창이 젠스낭에게 TSMC 경영을 맡기려고 했다. 네. 그러니까 모리스 창은 사실 젠스낭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젠스낭의 진정한 정신적인 스승은 모리스 창이다. 왜냐하면 모리스 창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젠스낭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사실 초반에 그 GPU를 막 만들 때 그 젠스낭이 그 정말 중소기업이 대기업인 TSMC한테 가서 우리 이거 만들 테니까 만들어줘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 따지고 보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98년에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가 93년에 창업을 했잖아요. 딱 3년 후에 이제 망할 뻔해요. 진짜로 망할 뻔해서 이제 뭐 그때 최대 위기였고 그걸 이제 극복하고 이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젠스낭이 이제 그 지포스 256이 될 그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98년에 이제 TSMC 모리스 창을 개인적으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미 TSMC는 굉장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래서 젠스낭이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물론 중국어로 썼겠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인데 우리의 칩을 당신들이 이제 생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젠스낭은 사실은 그때 편지 보내면서도 과연 읽을까? 읽어주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대는 없이 그냥 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모리스 창이 직접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젠스낭은 와 하고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TSMC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이제 생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99년 그 다음 해에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의 GPU라고 지금 부르는 지포스 256 그걸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뭐 승승가도를 달릴 수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뭐 TSMC가 젠스낭한테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줬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젠스낭의 스승이고 뭐 정신적 스승이고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젠스낭은 사실은 이제 그때는 개발자잖아요. 엔지니어잖아요. 그렇죠. 엔지니어죠. 좀 엔지니어 중심적인 사람인데 모리스 창이 젠스낭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기업 거버넌스 그 다음에 기업 관리가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네가 어떤 회사를 만들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 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처음 얘기해 준 사람이 모리스 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스 창은 젠스낭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뭐 더 어떤 자기가 모르는 경험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항상 진심으로 조언을 주었고
그 관계는 너무나 대단해서 이 책에서 제가 썼는데 2018년에 사실 이제 모리스 창이 TSMC 회장직에서 공식 은퇴를 해요. 네. 근데 은퇴식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모리스 창한테 자기가 직접 자필로 쓴 글을 이제 선물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커리어는 한 편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베토벤 심포니 9번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써서 헌사를 해요. 아마 젠순왕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존경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베토벤 심포니 9을 듣고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환희의 송가. 네. 그걸 듣는데 네. 전율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옷도 네, 젠순왕처럼 이게 유니폼으로 이게 유니폼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네, 사실 엔비디아하고 젠순왕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유니폼을 안 입고 오면 좀 이렇게 무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젠순왕은 하도 이걸 입고 다니니까 여름에도 그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네. 대만에 갔더니 이제 그때 40도였는데 그 두꺼운 가죽 잠바 입고 있으니까 기자가 여기 이 잠바 안에 혹시 엔비디아 냉각기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TSMC와 엔비디아 사이의 이 관계라는 게 보통 관계가 아니네요. 사실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네. 제가 알기로는 젠슨왕이 유일하게 책에서도 썼지만 90도로 인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리스 창밖에 없다. 모리스 창이 부르면 전 세계 어디든지 딱 가요. 달려가요. AMD가 이렇게 TSMC하고 붙었던 과정들은 엔비디아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갑자기 생기고, 그리고 리사수 이후로 AMD가 TSMC하고 가까워진데 과연 젠슨왕이 관계가 없었을까, 역할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궁금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TSMC는 모리스 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있었을 땐 좋았는데 이건희 회장이 가시고 나서 그때 삼성전자가 아닌 상황을 보면서 TSMC와의 격차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모리스 창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네. 이제 모리스 창이 뭐라고 했냐면 인텔은 전략이 없고 삼성은 지금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다. 인텔하고 지금 삼성이 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모리스 창이 한 번에 딱 정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이렇게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한다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반복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삼성이 그런 회사가 아닌데 몇 개월이 아니고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곧 납품한다, 곧 들어간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AI 우리가 유니버스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구축한 AI 유니버스의 이제 구성원이 되면 이제 어쨌든 그 밸류 체인 안에서 어쨌든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삼성은 일단 지금 그 밸류 체인에 못 들어갔다. 명확한 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또 하나의 인물 생각나는 게 이제 최태원 SK 회장인데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에 모리스 창하고 가서 면담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최태원 회장이 모리스 창한테 이걸 그 메모리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미래가 있고 좋을 것이다. 단 파운드리에 진출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최태원 회장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는 진출은 안 했고요. 파운드리에 진출했던 삼성전자는 난관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을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사실은 기술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일부러 좀 안 받아주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모리스 창은 명확하게 그거를 이제 해준 거잖아요. 네. 아마 젠슨왕을 대신해서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그 납품사들한테 가격적인 이슈를 제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원하는 기준에만 맞춰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준다. 근데 이제 하나라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뭐 가차 없죠. 네네네.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블랙웰 그 설계 이슈, 설계 네. 결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TSMC가 잘못한 거냐, 엔비디아가 잘못한 그때 거냐 한참 했을 이제 때. 뭐 정리가 좀 안 된 채로 좀 있었는데 젠슨왕이 음. 완전히 100% 우리 잘못이다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젠슨왕의 경영 스타일이죠. 그게 그 엔비디아의 경영 그 기업 문화이기도 하죠. 네. 정직해라. 그러니까 지적 정직성, 네. intellectual honesty. 네. 그게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거는 엔비디아의 제일 철학이에요. 네.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으면 네. 조직을 썩게 하고 그것이 조직을 망가뜨린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실패,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죠. 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명확해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끝까지 계속 밀고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네요. 네, 그 이제 젠슨왕에 보면 뭐 이런 지적 정직성도 있지만 기업 문화가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기업 또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떤 게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젠슨왕은 동양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정서도 갖고 있고 그 반반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 교육은 다 중국식으로 받았고, 네, DNA도 중국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9살 때부터 학교 생활 자체를 이제 미국에서 본토에서 했는데 네. 굉장히 밑바닥에서 한 거죠. 그렇죠. 중간이 아니고 밑바닥부터 했기 때문에 이분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를 사실 좀비 CEO라 그래요. 나는 죽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살아남았다. 30년 동안. 네. 그게 자기는 이제 미국을 밑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화장실 청소부터 했다. 그래서 그 타운홀 네. 미팅에서 했던 얘기 중에 참 기억이 남는 게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보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저 네. 혼자 한 게 여러분이 다 합친 것보다 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접시 닦기를 잘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도 있어요. 예. 네. 네. 그 접시 닦기도 굉장히 오래 했죠. 오래 했죠. 데니스에서 했는데 거의 이제 오레건주.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접시 닦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가가지고 이제 네. 그 전에는 그 켄터키주에 좀 고생했고요. 네네네. 네, 이제 오레건주로 온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뭐 열악한 환경은 아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알바로 한 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부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등급이 올라갔죠. 등급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서빙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서빙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맨 밑에 접시 닦기, 서빙 이걸 그냥 이 단계를 쫙 거쳐가지고 하면서 이제 웨이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좀 약간 진상손님, 뭐 막무가내로 뭐 이거 뭐야 막 이런 손님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인생에선. 네네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것들을 배우기 가장 좋은 직업이 이제 요식업이다. 네. 그래서 젠슨왕은 요식업이야말로 젊은 시절에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직업이다. 자기는 무조건 추천한다. 그리고 제가 여기 책에도 썼는데 젠슨왕이 만약에 이 반도체계로 안 가 있으면 지금 그 뭐 요식업계에 대부가 돼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 조금 놀랐던 게 자식들을 교육을 시킨대. 지금 이미 이제 엔비디아에 와서 자식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기 오기 전에 요식업에서 네. 커리어를 쌓았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밑바닥에서 한번 레스토랑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쪽으로 굉장한 전공을 쌓고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레스토랑 이제 뭐 경영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 제빵 거기서 그것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영국 다니면서 이제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들도 요식업에 이제 어쨌든 요식업은 무조건 거쳐 가야 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한국의 학부모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뭐 공부 잘해갖고 뭐 의대 가면 최고야 뭐 이런 건데 진짜 훌륭한 인재를 만들려면 사람을 상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해보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대응하면 좋아할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생존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 가장 밑바닥부터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중간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데 가면 네. 대부분 평균적인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유형은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대학교를 가면 그 과에 가면 자기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슷한 사람들 다 모아놓는 데거든요. 네네. 성적면이나 뭐 이런 걸로도. 네. 그러니까 뭐 성향이나 성적 네. 그런 것처럼 제한적인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젠슨왕은 이제 밑바닥부터 이제 학교도 밑바닥부터 했고 그다음에 요식업도 이제 접시 닦기부터 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야, 근데 아마 분명히 장학금 받았을 것 같고 딱 보니까 머리는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수학 네. 같은 거는 그냥 누워서도 풀었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시 닦기를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했다는 거는 생활비조차 없었다라는 얘기. 그 나이 아니 또래까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이제 젠슨왕이 오레곤 대학교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레곤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집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부모님이 그때도 미국 생활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네.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젠슨왕이 어려워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경험을 계속 쌓고 싶어서 네. 계속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그 데니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일해서 향후에 보면은 그 이 창업을 하기 직전에 모임 장소가 데니스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 친구가 창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젠슨왕은 창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지금 있는 그 직장에서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두 친구가 네, 선이었잖아요. 네. 네, 선 출신들인데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 네. 그 두 친구가 그 선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그 부서가 없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좌천된 건데 네. 팀을 빼버렸겠죠, 그냥.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졌고, 이제 여기서 뭐 내 다녀야 되나? 이제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 창업해야 될 건데, 근데 자기 둘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둘이서 해서는 뭐가 될 것 같지가 않고 생각난 게 이제 젠슨왕이었는데. 재성이 그 전에 어디 회사를 다녔었죠? 네, LSI 로직. 네, LSI. 거기 있었는데 LSI 로직하고 썬마이크로하고 같이 뭐 협업한 프로젝트가 네. 있어서 예. 그 담당자들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 젊은 아마 동기. 그러니까 예. 젊은 동기고 예. 의기투합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아마 봤을 때 젠슨왕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습득하는 능력 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친구하고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은 안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서 와가지고 젠슨왕한테 제발 우리하고 같이 창업하자.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이 그럼 그래, 오케이. 근데 뭘 갖고 뭘 할 건데 우리가 네. 모르는 거죠. 아무도. 네네네. 네. 그러다 이제 일단 우리가 모여서 좀 회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셋업을 하는 의미로 이제 하는데 젠슨왕이 워낙 이제 저길 좋아하니까 어디 데니스? 데니스를 아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워낙 터줏대감이라 돈을 안 내고도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그동안 거기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하면 뭐 햄버거 하나만 네. 시키고 콜라 하나만 시키고도 계속 오랫동안 앉아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세 명이서 이제 데니스에 앉아가지고 뭐 아이디어 회의를 합시고 네. 그냥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에 이제 그 소제목에 썼는데 이제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청년들이 그렇게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 그런 그 모습들이 네. 정말 아련하게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마 똑같은 자리에 계속 앉았던가 봐요. 그래서 네. 데니스 회장이 나중에 여기를 최근엔 또 이름이 바뀌었겠습니다만은 2조 달러 뭐 무슨 부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면서요. 그 거기에 자리를 이제 그 헌정을 한 거죠. 네. 여기는 이제 그 특별석, 젠슨왕 특별석. 예. 그리고 젠슨왕이란 뭐 세계 지금 뭐 시총 1, 2위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세계 시총 1위 회장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시작됐다. 엔비디아가 여기서 시작됐다. 네. 그럼 이게 기념비적인 그런 뭐 자리잖아요. 네. 예.